자, 지금부터 2022년에 시행되었던 이제 7급 PSAT 언어 논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1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도께 이제 2회차. 근데 2021년도에는 문제가 상당히 조금 어려워서 점수도 매우 낮고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무난하게 출제되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풀어봤던 민경채 문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더 이제 수준 높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 부합. 네, 내용 일치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역사 문제죠. 특히 역사 지문이 출제됐을 경우에는 되게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들 명심해 주시고요. 자, 979년에 송태종은 거란을 공격하러 가는 길에 고려에 원병을 요청했다. 거란은 고려가 참전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 크게 동요했다. 하지만 고려는 송태종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거란은 송에 보복할 기회를 엿보는 한편 송과 다시 싸우기 전에 고려를 압박해 앞으로도 송을 군사적으로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고려를 압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송을 군사적으로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예요. 자, 당시 거란과 고려 사이에는 압록강이 있었는데 그 하류 유역에는 여진족이 살고 있었다. 이 여진족은 발해의 지배를 받았었지만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한 후에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진족이 독자적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자, 거란은 이 여진족이 사는 땅을 여러 차례 침범해 대군을 고려로 보내는 데 적합한 길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진족을 침범한 이유는 고려로 보내는 데 적합한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자, 이후 993년에 거란 장수 소송령은 군사를 이끌고 고려에 들어와 몇 개의 성을 공격했다. 이때 소송령은 고구려 옛 땅은 거란의 것인데 고려가 감히 그 옛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니 군사를 일으켜 그 땅을 찾아가고자 한다라는 내용을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이 오자 고려 국왕 성종과 대다수 대신은 옛 고구려 영토에 해당하는 땅을 모두 내놓아야 군대를 거두겠다는 뜻이 아니냐라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소선령이 보낸 서신의 내용은 핑계일 뿐이다. 그래서 서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려가 병력을 동원해서 거란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언지를 주면 소선령이 철군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을 때 안융진에 있는 고려군이 소선령과 싸워 이겼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자, 패배한 소선령은 진군을 멈추고 협상을 원한다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졌잖아. 자, 이 서신을 받은 성종은 서희를 보내 협상하겠다. 소선령은 서희가 오자 실은 고려가 송과 친하고 우리와는 소원하게 지내고 있어 침입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에 서희는 압록강 하류의 여진족 땅을 고려가 지배할 수 있게 묵인해 준다면 거란과 국교를 맺을 뿐만 아니라 거란과 송이 싸울 때 송을 군사적으로 돕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압록강 하류의 여진족 땅을 고려가 지배할 수 있게 해주게 되면 결국 군사적으로 돕지 않겠다, 송을. 자, 이 말을 들은 소선영은 서희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퇴각했다. 이후 고려는 북쪽 국경 너머로 병력을 보내 압록강 하류의 여진족 땅까지 밀고 들어가서 영토를 넓혔고 그 지역에 강동 6주를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제 송과 거란의 싸움이죠. 송과 거란의 싸움. 그랬을 때 이제 거란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거란은 고려를 압박을 해서 송을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자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진족이 독자적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거란이 여진족을 공격을 했고요. 그 이유는 고려로 보내는데 적합한 길을 확보하고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란이 고려를 침략을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서희는 뭐라고 그랬냐? 서희는 진짜 목적은 거란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철군할 것이다. 철군할 것이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겼으니까 협상을 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서희는 여진족 땅을 지배하게 해줘라. 그러면 군사적으로 송을 돕지 않겠다라고 해서 수용을 해주게 됐고요. 그래서 강동 6주를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자, 거란은 압록강 유역에 살던 여진족이 고려의 백성이라고 주장했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X죠. 자, 그 다음에 2번. 여진족은 발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란과 함께 고려를 공격하였다. 틀렸죠. 왜냐면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냐?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번도 X. 그 다음에 3번. 자, 소손영은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 땅을 빼앗아 강동 6주를 두는 고려에 넘겼다가 아니라 고려가 이제 스스로가 한 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1번, 3번도 X. 자, 그 다음에 고려는 압록강 하류 유역에 있는 여진족의 땅으로 세력을 확대한 거란을 공격하고자 군사동맹 그런 얘기 없죠. 틀렸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서희는 고려가 거란에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갈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언질만 해주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바로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어렵진 않지만 좀 꼼꼼하게 세세하게 읽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알 수 있는 것 역시 내용일치 문제인데 세종 얘기니까 또 역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종이 즉위한 이듬해 5월에 대마도의 왜구가 충청도 해안에 와서 노략질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세종 때 대마도의 왜구가 충청도. 이 왜구는 황해도 해주 앞바다에도 나타나서 조선군과 교전을 벌인 후에 명예 땅인 요동반도 방향으로 북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황해도 해주도 나타났다가 이제 요동반도 방향으로 북상. 자,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있던 태종은 이종무에게 북상한 왜구가 본거지로 돌아가기 전에 대마도를 정벌하라 라고 명했대요. 그래서 이종무에게 대마도 정벌을 명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이종무는 군사를 모아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 남부로 긴 대마도에는 섬을 남과 북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 중간에 아소만이라는 곳이 있었대요. 자, 이 만의 초입에 두지포라는 요충지가 있었고요. 두지포. 자, 이종무는 이곳을 공격한 후 귀순을 요구하면 대마도주가 응할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두지포를 공격을 하고 귀순을 요구하자. 자, 그는 6월 20일 두지포에 상륙해 외인마을을 불사른 후 계획대로 대마도주에게 서신을 보내 귀순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마도주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분노한 이종무는 대마도주를 사로잡아 항복을 받아내기로 하고 니로라는 곳에 병력을 상륙시켰습니다. 니로. 하지만 그곳에서 조선군은 매복한 적의 공격으로 크게 패했습니다. 이에 이종무는 군사를 거두어서 거제도 견내량으로 돌아왔어요. 이종무가 견내량으로 돌아온 다음날 태종은 요동반도로 북상했던 대마도의 왜구가 그곳으로부터 남하하던 도중 충청도에서 조은선을 공격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충청도.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태종은 왜구가 대마도에 당도하기 전에 바다에서 격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종무에게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했다.
자, 그런데 이 명이 내려진 후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대마도의 왜구가 요동반도에 상륙했다가 크게 패배하는 바람에 사람하는 자가 겨우 300여 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요동반도에서 패배. 이 보고를 접한 태종은 대마도주가 거느린 병사가 많이 죽어 그 세력이 꺾였으니 그에게 다시 귀순을 요구하면 응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귀순을 요구했죠. 이에 그는 이종무에게 내린 출진 명령을 취소하고 측군 중 적임자를 골라 대마도주에게 귀순을 요구하는 사신으로 보냈고요. 이 사실을 만난 대마도주는 고심 끝에 결국 조선에 귀순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시 지문이 어렵진 않지만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죠. 일단 세종 때예요. 세종 때 대마도의 왜구가 충청도 해안에 와서 노략질했고요. 황해도 해주까지 왔다가 요동반도 쪽으로 왔대요. 그래서 태종은 이종무에게 대마도를 정벌하라라는 명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 대마도에는 아소만의 두지포가 있다. 두지포. 그래서 두지포를 공격한 후에 귀순을 요구했다. 귀순. 근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니로. 근데 결국 패배를 하게 됐고요. 거제도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왜구가 대마도의 왜구가 충청도에서 공격을 했고 그래서 대마도에 당도하기 전에 공격을 해라. 하지만 요동반도에서 크게 패했기 때문에 귀순을 요구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귀순을 대마도주가 결정했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해주 앞바다에 나타나 조선군과 싸운 대마도의 왜구가 요동반도를 향해 북상한 뒤 이종무의 군대가 대마도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뭡니까? 결국 얘가 충청도에서 황해도 해주죠. 황해도 해주에서 했다가 요동반도로 북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대마도 정벌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조선이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공격하기로 하자 명군대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이종무는 세종이 대마도에 보내는 사절단에 포함되어 대마도 방문 틀렸죠. 그 다음에 태종은 대마도 정벌을 준비했지만 세종이 반대했다 틀렸죠. 조선군이 대마도를 사로잡기 위해 상륙했다가 패배한 곳은 견내량이 아니라 뭡니까? 니로죠. 니로.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알 수 없는 것 역시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그러니까 지금 혐오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 안정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거나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영미법의 오래된 역사에서 낯설진 않다. 자, 그러나 혐오의 감정이 특정 개인과 집단을 배척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혐오의 감정이 특정 개인과 집단을 배척하기 위한 무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사회 안정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란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분비물이나 배설물, 악취 등에 대해 그리고 시체와 같이 부패하고 퇴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혐오의 감정을 갖는다. 인간은 타자를 공격할 때 오염물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때 혐오는 특정 집단을 오염물인 것처럼 취급하고 자신은 오염되지 않은 쪽에 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 우월감 및 만족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 오염물의 이미지로 혐오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심리적 우월감과 만족감.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거청을 거쳐 오염물로 취급된 집단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다.
중세의 반유대주의 세력이 유대인에게 부여한 부정적 이미지는 점액성, 악취, 부패, 불결함과 같은 혐오스러운 것들과 결부되어 있었다. 혐오스러운 것들. 히틀러는 유대인을 깨끗하고 건강한 독일 민족의 몸속에 숨겨진 썩어가는 시체 속의 구더기라고 표현했다. 혐오스러운 적대자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혐오스러운 적대자를 설정해서 야욕을 달성.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독일인은 이러한 야만적인 정치적 선동에 독일을 표했다. 심지어 유대인을 암세포, 종양, 세균 등으로 묘사하면서 이들을 비인간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의학적 담론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비인간적 존재로. 비인간적 존재로 묘사하려는 유대인의 이미지는 나치가 만든 허상이다. 나치가 만든 허상.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관련된 혐오의 이미지는 아이들이 보는 당대의 동화 속에 담겨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자, 혐오를 긍정이다. 혐오를 긍정이다. 보는 인식은 이제 실제로 그릇됐다. 그릇됐다. 그러니까 혐오를 긍정으로 보는 것은 그릇됨. 그릇됐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혐오라는 것은 배척. 배척의 무기다. 배척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릇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공격. 공격을 할 때 오염물의 이미지를 활용을 하게 되고 이 오염물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뭡니까? 심리적 우월감. 심리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예로 들고 있는 게 유대인이고요.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은 혐오스러운 적대자. 즉 비인간적 존재로 전락시켰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혐오는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죠. 1번. 자, 그 다음에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개인과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비인간적 존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혐오의 감정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 법적 판단의 근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혐오의 감정은 타자를 혐오함으로써 주체가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우월감과 만족감과 관련이 되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알 수 없는 것 역시 또 계속해서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획적 진부화를 이야기를 하네요. 계획적 진부화. 자, 계획적 진부화는 의도적으로 수명이 짧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새로운 제품 구매. 수명이 짧은 걸로. 자, 여기에는 단순히 부품만 교체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계획적 진부화의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기업이 기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 곤란한 경우 신제품을 출시한 뒤 여기에 인상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의 기능은 거의 변함없이 디자인만 약간 개선한 신제품을 내놓고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중고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존 제품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처럼 사용기간이 긴 제품의 경우 기업은 동일 유형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중고품 판매업체와 경쟁해야 한다. 자, 그러나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 중고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 제품은 진부화되고 경쟁력이 하락한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소비자들의 취향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적 진부화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제품의 사용기간을 결정짓는 요인은 기능적 특성이나 노후화, 손상 등 물리적 속성이지만 과거에는 물리적이었지만 이제는 심리적인 특성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자, 이처럼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변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적 진부화를 수행하기도 한다. 기업들은 계획적 진부화를 통해 매출 확대, 이익을 늘릴 수 있다. 기존 제품이 사용 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자극하면 구매 의사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자동차라던가 특히 스마트폰을 볼 수 있죠. 자, 반면 기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것 없는 신제품 구입으로 불필요한 지출과 실질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정적 인식도 존재하죠. 자, 또한 환경이나 생태를 고려하는 거시적 관점에서도 계획적 진보화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치에 비해서 에너지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문 정리하게 되면 계획적 진보화입니다. 계획적 진보화고요. 계획적 진보화하는 것은 수명을 짧게 만들므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새로운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경우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 인상이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이 힘들 때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고 거래와 경쟁.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어디 갔어? 이제 소비자들의 만족도 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결국 뭡니까? 예전에는 물리적인 속성에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심리적인 것에 영향도 많이 받는다. 심리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들은 이걸 통해서 뭡니까? 이익.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낭비가 심하다라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알 수 없는 건데, 자, 1번 계획적 진보화로 인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게 되죠. 동그라미죠. 자, 그 다음에 계획적 진보화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중고품의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그랬는데 뭡니까? 기존 제품은 진부화되고 경쟁력도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획적 진보화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수용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비자의 이제 요구했을 때 결국 이 부분이죠. 요구가 다양해지고. 자, 그 다음에 계획적 진보화를 통해 기업은 기존 제품보다 비싼 신제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가격 인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획적 진부화로 인해 제품의 실제 사용기간은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명보다 짧아질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심리적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원래 계획적 진부화가 의도적으로 수명을 짧게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역시 또 알 수 없는 거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고요. 이거 지문 보니까 병합, 비경합, 비배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미 민경채
시험에서도 출제되었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재화나 용역 중에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는 것들이 있다. 먼저 재화나 용역이 비경합이다. 비경합이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컨대 10개의 사탕이 있는데 내가 8개를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탕을 소비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라디오 방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가 그것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합 그리고 비경합이죠. 그랬을 때 경합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 가능성을 낮춰버리는 거죠. 낮춰버리는 거고, 비경합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사람 소비를 이제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탕, 10개의 사탕 같은 경우에는 경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라디오 방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경합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배제적입니다. 비배제적. 비배제적으로 소비된다는 말은 그것이 공급되었을 때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제할 수 없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국방 서비스는 비배제적으로 소비된다. 정부가 국방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국민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하자. 이때 어떤 국민이 이런 정책에 불만을 표하며 비용 지불을 거부한다고 해도 정부는 그를 국방 서비스 수혜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그를 구속하여 감옥에 가두더라도 그는 국방 서비스의 수혜자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얘도 이제 배제와 그 다음에 비배제를 보게 되면 비배제라는 건 뭐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배제는 결국 뭐가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국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배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 방식으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배분이 시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비경합, 비배제. 그러니까 비경합은 내가 소비한다고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거고요. 비배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국방의 예를 이어나가 보자. 대부분의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국방 서비스에 대한 소유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만약 국방 서비스를 시장에서 생산해 판매한다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국민은 국방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가 구매하는 국방 서비스에 자신도 무임승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방 서비스는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의 재화나 용역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한다. 국가 개입. 그래서 이것을 공공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비경합 그리고 비배제. 비배제라는 것은 결국 공공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공공재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죠. 국가가 개입.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읽고 난 다음에 경합 그리고 비경합 그리고 배제 그리고 비배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만 문제를 푸는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게 되면 자, 유료 공연에서 유료입니다. 유료에서 일정한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차단을 한다. 차단한다라고 해두면 이것은 배제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 즉 뭐야? 배제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되겠죠. 동그라미. 자, 그다음에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는 모든 국민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비용 지불. 근데 여기에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비용 지불이라는 것은 결국 배제냐 비배제냐의 문제죠. 배제냐 비배제냐의 문제지 경합 비경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경합이 아니라 비배제.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죠. 2번. 그러니까 여기서 경합과 비경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의 문제고, 대가 지불과 관련된 것은 배제냐 비배제냐의 문제란 이야기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경합 비경합 그리고 배제 비배제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수가 한정됐어요. 수가 한정됐어요. 그러면은 경합이다라는 얘기죠. 왜? 결국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타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무임승차를 쉽게 방지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은 과소 생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임승차 때문에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라디오 방송 서비스는 여러 사람이 비경합적으로 된다. 라디오 방송은 비경합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게 되면 핵심 논지, 핵심 주장을 찾으란 이야기죠. 자, 독일 통일을 지칭하는 흡수 통일이라는 용어는 동독이 일방적으로 서독에 흡수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보여준 행동을 고려하면 흡수 통일은 오해를 주는 것이다. 흡수 통일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흡수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1989년에 동독에서는 지방선거 부정 의혹을 둘러싼 내부 혼란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체제 환멸을 느낀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했고, 동독 곳곳에서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는 시위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초기 시위에서 동독 주민들은 여행, 신앙, 언론의 자유를 중심에 둔 내부 개혁을 주장했지만, 그러니까 초기 시위에서는 내부 개혁. 자, 이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90년 3월 18일에 동독 최초이자 최후의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래서 통일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인해서 자유 총선거. 동독 자유 총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독과 협력하는 동독 정당들이 생겨났고, 이들 정당의 선거운동에 서독 정당과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유세 지원을 하기도 했다. 초반에는 서독 3인당이 지원을 받으며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던 동독 3인당이 우세했지만, 그러니까 초반에는 점진적 통일. 자, 실제 선거에서는 서독 기민당이 지원을 받으며 급속한 통일을 주장하던 독일 동맹이 승리하게 되었다. 동독 주민들이 자유총선거에서 독일 동맹을 선택한 것은 스스로 급속한 통일을 지지한 것이다. 이후 동독은 서독과 1990년 5월 18일에 통화경제사회보장동맹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1990년 8월 31일에는 통일조약을 체결했고, 마침내 1990년 10월 3일에 동서독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뭡니까?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 통일을 단순히 흡수 통일이라고 부른다면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동독 주민들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독 주민들의 활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흡수 통일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잘못된 용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 네.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핵심이. 그리고 이 문제는 핵심 논지를 찾는 것이고, 그래서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 정답은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할게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을 채우는 문제는 항상 문맥, 흐름, 파악에 주목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1문단 보겠습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신이 자연 속에 진리를 감추어 놓았다고 믿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진리를 감춰 놓았다. 그들은 숨겨진 진리가 바로 수학이며 자연물 속에 비례의 형태로 숨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신이 자연물에 숨겨놓은 수많은 진리 중에서도 인체 비례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진리의 정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러한 신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그러니까 신의 진리죠. 완벽한 인체를 구현하는 데 몰두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보면 원과 정사각형을 배치하여 사람의 몸을 표현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기하 도형이 인체 비례와 관련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던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 건축가들도 이러한 기본 기하 도형으로 건축을 디자인하면 어떤 건물을 짓느냐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1문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신의 진리죠. 신의 진리. 이 신의 진리가 뭡니까? 비례. 신의 진리가 비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인체 비례에 숨겨진 신의 진리다. 근데 2번 인간의 진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결국 신의 진리가 맞는 것이고요. 인간의 진리는 틀렸죠. 신의 진리. 그러니까 1번, 3번, 5번 중에 정답은 하나가 있겠네요. 자, 건축에서 미적 표준으로 인체 비례를 활용하는 조형적 안목은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있다.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있다. 공통점이죠. 공통점. 자, 고대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인체 비례를 건축물 축조에 활용을 했대요. 인체 비례를 건축물 축조에 활용했다.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는 3대, 4대, 5 비례의 직각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비례로 건축하는 것을 구고현법이라고 한다. 뒤꿈치를 발바닥에 대고 무릎을 직각으로 구부린 채 놓으면 바닥과 다리 사이에 삼각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구고현법의 삼각형이다. 짧은 변인 구는 넓적다리에, 긴 변인 고는 장단지에 대응하고 빗변인 현은 바닥의 선에 대응한다. 이 삼각형은 고대 서양에서 신성불가침의 삼각형과 불렸던 것과 동일한 비례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비례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뭡니까? 동서양의 유사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나 보시면은 동서양의 안목이 유사였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공간 활용법이다. 그 다음에 인체 실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결국 여기에서 뭡니까? 조형적
조형적 안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형적 안목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 네, 1번이 정답이 되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수정 문제가 되겠네요. 수정 문제.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세기 동안 지속되던 냉전 체제가 1991년을 기점으로 붕괴되면서 동유럽 체제가 재편되었다. 동유럽에서는 연방에서 벗어나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였다. 이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는데 몇 년 동안 공통적으로 극심한 경제 위기래요. 경제 위기. 급기야 IMF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IMF의 자금 지원. 자, 이는 갑작스럽게 외부로부터 도입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데 기억을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지원을 받는다. 이제 잘못됐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고 이후에 경제 위기를 받고 그래서 자금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는 같은 시기 미국 서유럽 국가들의 평균 수명이 꾸준히 늘었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일부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동유럽 지역 남성들의 과도한 음주와 그 다음에 흡연, 폭력과 살인과 같은 것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즉 뭐야? 경제체제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은 역시 수정할 필요가 없겠다. 라는 얘기죠. 흐름상 맞으니까. 자,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품은 영국의 한 연구자는 해당 국가들의 건강지표가 IMF의 자금 지원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여러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통계 모형을 만들고 IMF의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와 다른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를 비교하였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독립한 동유럽 국가 중에서 슬로베니아만 IMF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돈을 빌렸대요. 근데 IMF의 자금 지원을 직후 경제 성장률이 상승한 국가, 하락한 국가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IMF에서 지원을 받았느냐,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았느냐 그 부분이니까 역시 수정할 필요가 없겠고요. 자, 이때 두 곳의 차이는 IMF는 자금을 지원받은 국가에게 경제와 관련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한 반면 슬로베니아를 지원한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 국가들은 실시 이전에 결핵 발생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생률. 자, 그러나 슬로베니아는 같은 기간에 오히려 결핵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뭡니까? IMF 지원 국가. 하고 기타 기관, 기타 지원 국가. 얘네 둘을 비교하고 있죠. 얘네 둘을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 비교를 하려면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기타 지원 국가인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결핵 사망률을 이야기를 하는데 IMF 지원 국가는 결핵 발생률을 이야기를 해요. 발생률. 그러니까 사망률과 발생률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률 대신에 사망률로 바꾸자. 그러니까 정답은 5번 되겠죠. 5번.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5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추론 문제네요. 자, 감염병 우려로 인해 땡땡시협 관리본부가 마련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수험생을 확진, 그
그리고 자가격리 일반으로 구분하자. 그리고 유형별로 시험 장소를 안내하자. 그래서 확진은 생활지원센터 유무 증상자 모두. 그리고 자가격리는 특별방역인데 유는 1인용 부스, 무는 회의실. 그리고 일반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유증상자는 소형, 무증상자는 중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모든 시험장에 공통적으로 정해놓는 마스크 착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수험생은 입실부터 퇴실까지 의무적으로 마스크 사용.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마스크 KF999480만 허용한다. 마스크 등급을 표시하는 숫자가 클수록 방역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KF99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규정에서 특정 등급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명시하게 되면 낮은 등급은 안 된다. 자, 시험장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마스크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생활치료센터는 센터장이 내린 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는 의무적. 그 다음에 특별방역력 시험장. 특별에서는 KF99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소형과 중대형 강의실에서는 99와 94지만 의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무가 아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일단 뭡니까? 이렇게 박스로 나눠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착용은 의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94, 그리고 80의 순서로 이제 방역 효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등급이 의무가 되면 낮은 등급은 안 된다. 낮은 등급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러면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된다. 의무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방역시험장에선 KF99를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그 다음에 소형과 중대형이죠. 소형과 중대형 같은 경우는 99와 94지만 의무가 아니고 권장이다. 네, 의무가 아니고 권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수험생입니다. 일반 수험생. 자, 일반 수험생 같은 경우에 유증상자는 소형 강의실에 있게 되고요.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없다. 틀렸죠? 있다죠. 있다. 정답은 1번. 왜 있답니까? 99하고 94지만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다.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다라는 이야기니까 결국 80을 쓰고서도 얼마든지 시험을 치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수험생 중 역시 또 일반입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역시 99, 94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다. 그러니까 80을 쓰고서 시험을 치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는 99를 쓰고 치러야 되겠고요. 94는 안 된다. 왜? 99가 의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확진 수험생은 생활센터장이 허용하는 경우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뭡니까?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센터장이 내린 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센터장의 지침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언급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생활치료센터장이 허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KF80도 쓸 수 있겠다. 왜? 센터장의 지침을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거니까 80 써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80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9번 문제 최근과 관련 있는 이제 코로나하고 뭔가 좀 관련 있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남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